돈도 많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데 집에서 아내분이 끝까지 강남에 집 사야 된다는데 안 사고 버티셨던 분들, 이분들 중에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인구가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보 그 얘기를 10년 전에 했잖아. 아니야, 바로 지금은 이게 맞을 때야. 여보, 그 얘기를 5년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맞을 때라니까 하면서 끝까지 강남에 집을 안 사고 여유가 있지만 아내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역행성 투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집을 안 사시던 분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시지요. 우리가 워렌 버핏님께서 가방이나 구두를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검소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검소해서 바꾸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요, 귀찮아서 바꾸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귀찮아서 안 바꾸는 거에는 숫자 계산도 있고 성격도 있는데요, 그분은 1분 1초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구두나 가방을 바꾼 다음에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에 그분이 시간을 쏟잖아요. 그만큼 돈이 엄청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바꿉니다. 집도 안 바꿉니다. 그러나 개인 비행기는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검소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님의 제일 처음 모았던 것은 뭐였냐 하면은요, 코카콜라 마시고 나면 병 뚜껑. 뚜껑을 모으는 데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뭔가 손에 들어오면은 내놓는 걸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도 어떻게 고르게 되냐 하면은요, 그냥 한번 들어오면은 가급적 팔지 않고 오래 갖고 있는 거를 갖다 고르자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거의 냉혈한에 가까운 투자가였을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이 대공황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년 동안은 주식의 장부가가 실제 그거보다 훨씬 낮았대요. 실제 부동산 합친 거보다. 그럼 이제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주식을 갖고 있고요, 2, 3년 안에 이익이 안 나면은 다 분해해서 파는 거예요. 또 분해해서 팔았을 때 이익이 나는 것만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도 젊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귀찮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거를 갖다 사는 거로 이제 바뀐 거지요. 성격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자주성가했다고 생각하지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의 아버지가 하원 의원, 국회의원을 4번 했어요. 그 아들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맡기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상당수의 처음에 신용은 아버지한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서 잘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돈 떼어먹지 않겠지 하고 맡겼던 거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이 되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워렌 버핏의 성격과 비슷한 사람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과 성격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하다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에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할 때는 생각해요. 쓰지 않을 돈으로 생각하고 묶여놔야지 생각해요. 그리고 묶여놔야지 할 때는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경기가 진짜 나빠지잖아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는 모든 사람의 묵혀놓을 돈을 전부 다 빨아내는 게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알아요.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줄. 그런데 전부 다 팔지 않으면요, 병원에 갈 돈이 없고 망가진 차를 살 돈이 없고 텔레비 살 돈이 없어서 전부 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참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란 분한테만, 그 정도 되는 분한테만 일정 부분 가능한 것 같아요. 워렌 버핏한테 결국은 투자는 돈이지요. 워렌 버핏님은 돈만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투자를 하면서도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잘할 때가 적이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적이 생기는 사람들은 뭐를 잘하냐 하면은요, 인수합병 같은 거에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요, 남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남을 망가뜨려서 돈을 벌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란 분이지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1992년에 영국의 파운드가가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잘못되면은 본인이 알거지가 되고 남한테도 돈을 뱉어내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오기가 작동했었던 거예요. 영국 영란은행이 절대로 우리는 조지 소로스한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봐라 한 다음에 드립다 부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무너졌어요, 영란은행이.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는 뜻은 아니라 전체 유럽이 이렇게 모여서 맺은 환율 협약에서 탈퇴해버렸지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보유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잡히면은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보통은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인 기회일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은요, 제가 보니까 몰라 투자가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가는. 그럼 몰라 투자가는 뭐냐? 그분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오래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멘텀으로 넣었다 팔았다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래 갖고 있고 팔 때는 빨리 팔고, 사실은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지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재테크에 성공하는 많은 분들은 별로 원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집을 사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별로 원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가끔 생각해요. 공부하면 재테크는 실패한다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감으로 할 때가 제일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요소가 등장이 돼요. 첫 번째는 충동성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 충동성의 반대말은 참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는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참는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끗을 넘기지 못하고요. 마지막 한 끗이 있기 바로 전에 가장 손해를 보고 팔게 돼요. 충동성이 강하다. 그럼 차라리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나한테 제일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느냐는 일종의 유능감에 따라 다르게 돼요. 유능감은 우리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보고 나오면 100점이래요. 내가 유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맞춰보면은 많이 틀렸어요. 또 반대인 애들이 있어요. 시험 보고 나오면 막 못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상 점수는 잘 나와요. 그건 주위에서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못 본 척 하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불안해서 시험 보고 나오니까 진짜 못 본 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가지요. 그러나 끝까지 간다고 해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데 머리가 좋고 운이 좋고 실력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내가 두뇌회전이 빠르지 못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데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인내력은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겁이 얼마나 많느냐 아니냐도 작동이 되지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요, 겁이 나서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상대방을 못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만 욱하면은 먼저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빨리 빠져나오겠지요. 겁이 없는 사람은 욱 하고 들어간 다음에 욱 하고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겁이 없고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뭐를 샀는데 잘 되잖아요. 잘 돼도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게 없을까 하고 자꾸 바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잘 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망하기도 하지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지요. 투자는요, 크게 나눠지는 거는 어떤 타입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아니라요,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남는 돈이 있어서 이거 좀 해보세요, 저거 좀 해보세요 하고 본인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자와는 좀 다르게 되는 분인 거예요. 그냥 남는 돈이 있으니까 진짜 굴리는 거지요. 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투자까지 신경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냐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손실이 나는 거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해 500만 원 이익 보고 내년에 500만 원 손해 보면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500만 원 이익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500만 원 이익을 봤을 때의 기쁨이 500만 원 손해 봤을 때의 슬픔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타고 태어나기를 500만 원 잃었을 때의 슬픔이 500만 원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투자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본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투자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분들을 보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매일매일 지겨운 일을 하는 거를 조금 불편해 하세요. 매일매일 지겨운 일을 회사에서 하고 매일매일 지겨운 일을 갖다 가게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돈이 모이는 걸 좋아해서 매일매일 지겨운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세요.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지겨운 일을 끝내야지. 한 방 크게 벌어가지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하와이 대저택에서 살아야지 하게 되시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일이 너무너무나 짜증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지겨운 일이 좋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신나게 하니까 일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그다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과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지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앉아서 공부하는 게 본인한테 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나중에 크게 되잖아요. 역시 상대적으로 돈은 덜 벌리더라도 열심히 일하죠. 근데 인간의 뇌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면은요, 진이 빠져서 투자에 생각할 틈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도 지겨우니까 이 일을 견디기 위해서 변동이 많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투자를 상상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 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일단 투자의 길로 발을 들였다 한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의 투자가가 되느냐는 이제 성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이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요, 남들이 다 아는 걸 투자하는 건 굉장히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신기한 것만 투자하지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엔비디아로 돈을 벌었는데, 엔비디아로 돈을 번 이유가 삼성전자 노트북에 엔비디아라고 처음에 적혀져 있었대요. 게임칩이. 이게 뭐지 해서 알다가 삼성전자 노트북이 많이 팔리면 엔비디아도 많이 팔리겠네. 그래서 엔비디아 사서 돈을 번 분도 있어요. 신기하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언제 팔게 되냐 하면은요, 엔비디아가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다 하니까 팔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딴 거로 가요. 그런 분들이 코인도 남보다 먼저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남들이 다 비트코인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딴 거로 또 옮겨가요. 남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럼 딴 거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기도 하고요. 엄청 망하기도 하지요. 또 그 다음은 역시 뭐니 해도 내가 어떤 투자가가 되느냐는 겁이 얼마나 많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어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괴로우면 우린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겁이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겁이 얼마냐, 많느냐, 적느냐는요, 얼마나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랑 독립변수예요. 참을성이 엄청 많으면서 겁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으면서 계속 잘못될까봐 괴로워해요. 참을성이 엄청 많으면서 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계획대로 하게 되는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잘못 그런 사람들 건드리잖아요. 아주 계획적으로 저한테 복수를 해요. 참을성이 무지 없으면서 겁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고난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높으신데요. 굉장히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금세 회복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요. 망해요. 금세 회복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요. 망해요. 금세 회복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또 망해요. 금세 회복해서 뭔가를 계속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운이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면 축복이고요. 회복 탄력성이 운도 나쁘고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면은요, 당사자는 그래도 재밌게 사니까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또 어떤 투자가가 되느냐에는 야망과 욕심이 좌우가 돼요. 우리는 다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살다가 보면은 멈추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심리학자분들은 그거를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이 통장에 3억이 꽂히는 거. 3억이 꽂히면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짜서 10억이 될 것 같지요. 야망이 없는 분들은 3억에서 멈춰요. 그 다음부터 왠지 돈이 늘다가 줄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안 나가요. 내가 내 집을 갖다 서울 시내에 장만하면은 어떻게든지 불려서 다들 강남에 올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서 멈춰요. 거기에서 나의 소원이 충족된 거, 이제 마음이 포근하게 놓여요. 그런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멈추지를 않아요.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야망 가지면 좋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야망이 있고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운도 있고 든든한 뒷배도 있으면 엄청 성공해요. 야망이 있는데 실력이 없고 운도 없고 든든한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실패하고요. 그 야망이 반대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하는 야망이 절망이 돼요. 그래서 야망이 많은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야망이 있고 운도 좋고 실력도 있고 뒤에 돈도 있는 분은 그 야망이 계속되는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야망이 큰 사람들은 중간에 무너지더라도 결국 더 큰 야망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20년 상승장이잖아요. 야망이 큰 사람은 결국 승리해요.
대신 하락장에서 야망이 큰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야망은 큰데 내가 미천도 없고 실력이 없고 왠지 빨리빨리 셈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요, 야망과 절망이 처음에는 야망 8, 절망 2 정도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한 40대에 오면은 야망과 절망이 5대 5인 삶으로 바뀌다가 70대, 60대 되잖아요. 야망과 절망이 10대 9로 거의 절망 쪽에 살지요. 그러다가 가끔 로또 복권을 사는 날 야망에 사로잡혀요. 슬픈 일이지만. 저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재테크의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 그런 게 히트쳤지 하는 별과 같은 역사를 가진 제품들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어요. 그 별과 같은 역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전 세계 부동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잘 안 됐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먹은 또 재테크에 있는 아주 마이너 주자 중에 하나가 상품 펀드라고 있었어요. 금, 은, 원유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짐 로저스란 분이 오로지 돈이 되는 거 하나는 상품 펀드래요. 그래서 제가 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5% 손해가 나는 걸 알고 전부 다 팔았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저는 근데 사는 경우보단 파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손해보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병원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재미있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는 쪽에 속하지요. 올해의 단 예외 상품 펀드. 그러나 그 역시 한 달 안에 결산했어요. 손해보는 건 진짜 싫어요. 이 손해가 내가 아닌 변수에서 움직이는 게 싫어요.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 하면은요, 자기가 딱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격 중에서 내재형, 외재형이라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일이 잘 되거나 나쁘게 됐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냐인 거거든요. 내재형인 분들은 내 안에서 원인을 많이 찾아요. 외재형인 분들은 밖에서 원인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내재형인 분들이 찾는 원인 중에서도 그때그때 휙휙 바뀌는 게 있고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내재형인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휙휙 잘 바뀌는 건 노력이에요. 아, 내가 노력을 덜 해서 안 됐나 봐. 요번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잘 됐나 봐. 그런 다음에 휙휙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능력이에요. 능력은 노력을 많이 해야 바뀌니까요. 외지형인 분들이 한테 휙휙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예요. 과제 난이도라 그래요. 그래서 외지형인 분들은 뭐 하다 안 되면 그러지요. 어차피 안 될 거였어. 너무 힘든 거였어. 도대체 왜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지형인 분들이 있는 것 중에 휙휙 바뀌는 게 있어요. 운이 나빴어, 운이 좋았어,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내재형의 분들은요, 주식이건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모두 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은 거에는 투자 안 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에만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게를 하나 하고 끝없이 가게를 갖다 넓힐지언정 돈을 거기다 다 쓰지 돈을 갖다 투자하지 않아요. 대중심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대중심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만나는 것만 대중심리가 아니에요. 다들 채팅하고 게시판 보고 참가하고 그러잖아요. 기질미 성격에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분들은요 꼭 반장해야 되는 분이에요. 난 꼭 반장을 해야 되겠어. 난 꼭 회장을 해야 되겠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거예요. 또 똑같은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안 알려진 회사도 어차피 안 망할 거예요. 이쪽도 안 망할 거예요.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면은 꼭 알려진 데만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남들한테 얘기 듣거든요. 야, 너 거기 들어갔구나. 뭔가 남들이 나를 잘 봐주는 것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빚을 내서도 강남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강남에 사는구나 봐주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 인정해주는 거를 갖다 내가 어떤 성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요. 그러나 그게 꼭 맞는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게 노벨티 시킹이라 그래요. 노벨티만 찾아다니는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첫 번째, 분위기 파악에 잘해요. 딱 사람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딱 와닿아요. 오늘 전부 이거 사는 분위기네? 사는 분위기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이 확 드러나요. 왜 다들 이거 하고 있어? 나도 이거 해야지 하든지 아니면은 나 이거 진짜 싫은데 하든지 감정이 드러나요. 그 다음은 이렇게 특성이 있는 분들은 모임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오프라인 모임은 절대로 안 가고 온라인만 하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뭔가 모임이나 그런 게 계속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할 때도 단톡방을 하나만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열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계속 끝없이 옮겨 다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 이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나도 널 도와주고 너도 날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정보인 거예요. 나도 너한테 정보를 주고 너도 나한테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전부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그건 남들 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특성인 분들이 있어요. 반대의 특성인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분들은 눈치가 없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들 이렇게 심각하고 하고 있지만 난 저기 가서 뭐 잠깐 파러 가야 되겠어 하고 쑥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 가서 앉을 때 보잖아요. 꼭 제일 뒤에 앉아요. 사람들이랑 좀 떨어져서. 그리고 낯선 데 가면은 처음에 얘기도 잘 안 하세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다가 망할지언정 망하기 직전까지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면 좋을 것 같지요. 독립적이고 무능력하면은요 진짜 골치 아파요. 같이 일하는데 도와준다 그래도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냐. 나중에 내가 안 되면 얘기하겠다. 안 되고 얘기하고 옆에서 수습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 눈치가 빠르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우르르 쫓아가게 되는 거고요. 왠지 사람들이랑 잡담하는 거를 싫어하고 잡담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단톡방에 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만 보고 알지 실제로 소곤소곤하는 얘기로 넘어가질 않아요. 안 가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모르니까 역행하지요. 시대의 흐름은 두 개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서로 소곤소곤하는 소문 시대의 흐름이 있거든요. 소문 시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쿵 하고 반대로 가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또 자기 나름의 원칙을 만들어요. 요새는 어쩌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투자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개인인데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었거든요. 자기 생각이 최상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계속 넣어서 돈을 잃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만들어서 최고라고 자랑했으니까 계속 자기 프로그램에 넣어서 돈을 잃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인 분들이 또 어떤 분이냐.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데 집에서 아내분이 끝까지 강남에 집 사야 된다는데 안 사고 버티셨던 분들. 이분들 중에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인구가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보 그 얘기를 10년 전에 했잖아. 아니야, 바로 지금은 이게 맞을 때야. 여보, 그 얘기를 5년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맞을 때라니까. 하면서 끝까지 강남에 집을 안 사고 여유가 있지만 아내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행성 투자는 뭐를 하는 데서도 나오지만요. 남들 하는 거를 다 안 하는 데서도 나와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역행성 투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집을 안 사시던 분들, 역행성 투자자이십니다. 이분들은 모순되는 게 동시에 있어요. 충동적이면서 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동적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는 거는 성이 안 풀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3년에 한 번 돈이 모이면 투자를 해요. 근데 겁이 많거든요. 떨어지면 빨리 빼요.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그러나 충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텀은 짧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충동이 있다는 건 몸이 흥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굉장히 화날 때나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다 비슷한 상태가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도 좀 차고 몸도 좀 떨리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기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내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숨이 차면서 몸이 떨린다 그래요. 말만 바뀌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나 숨이 차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전율을 느끼나 몸이 떨리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도 많으면서 충동적인 분들은 어느 흥분 상태에 이르잖아요. 계속 이게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멈추려면 흥분 상태가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확 투자를 해서 흥분해서 투자했잖아요. 그때부터 흥분이 안 가라앉으니까 계속 두려움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잖아요. 팔면은 또 손해가 났을까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요. 사면은 이것도 이익이 안 될까봐 안절부절한 거예요. 또 팔아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지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냐? 이거는 충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파는 것도 두려움이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충동을 참으면은 참느라고 괴로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두려움을 견디려고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요. 손해를 조금씩 보시잖아요. 조금씩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은요. 뭐든지 다 중개 수수료를 떼주게 되잖아요. 중개 수수료 떼준 만큼은 내가 혹시 남들 다 이거에서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다 내가 덜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내가 쥐고 있으면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다 덜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는 동기 역시 불안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면 어떡하지? 그랬다가 또 잃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시지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팔랑귀인 분들은요, 진짜 귀가 밝아요. 지금은 소문이나 소식이 있잖아요. 뉴스나 그런 걸 통해서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불과 한 1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말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없잖아요. 수집된 어떤 양질의 정보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인류의 대부분은 그 시대로 살아왔어요. 지금은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네가 틀렸어가 돼요. 인류의 대부분은 통계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듣기 타입, 읽기 타입 그런 얘기를 해요. 듣기 타입인 분들은요, 일단 학원 같은 데 가서 뭐 한번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듣기 타입인 상사들은 맨날 직원들 불러서 보고하라 그래요. 말로 하라고.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봐요. 근데 읽기 타입인 상사는요, 보고서를 먼저 본 다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직장 생활이 아주 지옥이 돼요. 나는 듣기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사는 읽기 타입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말해서 보고하려고 그래요. 상사는 되게 싫어해요. 왜 시간 뺏기는 것 같아서. 보고서를 갖다 써오라 그래요.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보고서가 좀 부실하잖아요. 그럼 위에 상사는 그러는 거예요.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말만 많아.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얘기 듣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읽기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갖다 줘요. 근데 상사는 와서 계속 얘기하고 뭐하고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넌 도대체 일 안 하고 넌 보고서만 쓰냐? 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넌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런 분들은 팔랑귀인 분들에도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요, 내가 아는 사람의 말에 비중을 더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있잖아요. 길 가다가 나는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내 사촌에도 감염될 확률이 있어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촌을 만나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사촌을 있으면 마스크 벗어요. 설마 걸리겠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왠지 내가 친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팔랑귀 투자가인 분들은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 속삭이는 얘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 팔랑귀 투자가인 분들이 1970년대부터 많이 하는 투자의 방식은 개예요, 개. 왜냐면 아는 사람이 끌어들거든요. 아는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돈 받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15% 준다, 20% 준다는 개에 돈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00년대 초반까지 팔랑귀 투자가인 분들의 돈을 엄청나게 끌어당겼던 것은 다단계였어요. 그래서 다단계가 맥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다단계의 구조의 일종에 들어가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팔랑귀 투자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말려도, 아무리 아내가 말려도, 아무리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일단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거로 돈 버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흥분이죠, 흥분. 확 흥분하는 게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네 부분으로 우리의 상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불확실하냐, 확실하냐예요. 이게 한 축이에요. 두 번째 축은 편안하냐, 불편하냐예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불확실하잖아요. 우리는 흥분해요. 막 흥분하죠. 그건 진짜 그게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흥분하는 게 없으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계속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이 나쁜 쪽으로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나쁜 쪽으로 확실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나쁜 거면 절망하고요. 그게 나쁘고 좀 지겨운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루해져요.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편안한 것보다는 흥분 상태가 있어야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든 간에는 흥분을 갖다 만들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벌릴 거라는 기대에 의한 내 마음의 설렘이 없으면은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나한테 흥분을 야기하는 투자를 갖다 해야지만 그게 본인이 살아가는 도구예요. 그게 없으면은 삶이 아니지요. 근데 그거를 얻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술은 대부분의 분들은 마시면 이렇게 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올라가서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이게 흥분의 도구예요.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살 때 그게 흥분의 도구예요. 어떤 분은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고속도로에 아무 차가 없다고 가정하고 제한 속도 안에서 쫙 차를 밟아 나가는 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어야지 그 흥분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 같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주말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요.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꼭 선물을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를 많이 둬서.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분한테. 별로 함정은 아니에요. 그만하면 되지요. 진짜 진지한 말씀이에요. 투자가 잘 될 때는 우리는 결정 필요가 없어요. 요새 너무너무 유행하는 말이죠. 확증 편향.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정보가 아무리 많더라도요. 내가 너무너무 잘 된다고 믿을 때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잘 되는 정보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필요가 없어요. 결정 필요가 생긴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요. 불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자체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방향성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쫙 오른다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행복해요. 이거 사도 오르고 저거 사도 오르고 저거 사도 오르고 저거 사도 오르는데 제일 많이 오를 게 뭐지? 하는데 뭐가 피곤해요. 그런데 결정 필요는 언제 오냐 하면요. 그 시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하게 되면 우리는 신중하게 이럴 때는 안 팔고 안 사는 게 최고야 하고 나면 바위처럼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결정 피로도라고 하는 게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얘는 사라 그러네? 얘는 팔라 그러네?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에이 피곤해 안 하고 말래 하면서 투자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만두려면 좀 피로해야지 그만둬요. 그래서 결정 피로가 왔다는 거는 나의 투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냥 필요하시면은 그냥 쉬시면 돼요.